안녕하세요. 2026 제13회 양화진 역사강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양화진 역사강좌 진행을 맡은 대부서의 박하영입니다. 오늘은 3강의 강의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눈물을 닦다라는 주제로 홀 가문의 의료 선교 이야기를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시며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이사로 재임 중이신 홍민기 교수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역사강좌 2강을 강의해 주실 홍민기 교수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민기라고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선의 눈물을 닦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홀 가족의 한국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좀 멋있죠? 조선의 눈물을 닦다. 일방적으로 정해줬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정했으면 아마 이렇게 멋있는 제목이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잘 나눌 수 있을까? 좀 저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조선의 눈물을 닦다 하고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사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김일환 교수님이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웰본 가족에 대한 선교 활동의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번 주인가요? 김일환 교수님과 다른 일로 좀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100분 동안 한 분도 딴짓 안 하고 경청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요. 저 사진에 웰본 가족도 있고 또 오리 전택부 선생님의 사진이 있는데 홀 가족도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 안 보이십니까? 홀 선교사의 가족 사진을 보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과 아내 로제타 셔우돌이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못 느끼셨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찾아보질 못했고 또 어떤 한 교수님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명확하게 답을 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약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먼저 한국에 오고 뒤따라서 왔고 또 한국의 개척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오붓하게 사진 찍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아마 없을 것이었다라고 저는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릴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이 나갔을 텐데 사실 이 강의안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내한 선교사 사전이라든지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에 들어가 있는 홀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도왔던 김창식 동역자의 내용을 담았을 뿐입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PPT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홀 가족의 이야기들을 한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화면에 띄어진 사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사진들의 출처가 되게 이제 여기서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양화진 문화원에서 수고해서 편했던 로제타 선교사의 로제타 홀의 일기 1권에서 6권에 거기 또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진들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 홀이 펴낸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닥터 홀의 조선회상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1980년대에
먼저 동아일보사에서 이제 출간이 됐었는데 이게 2003년부터는 좋은 씨앗에서 판권을 인수받아가지고 여기서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는 소위 홀 가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디셀러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이 1894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 로제타가 그의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그의 남편에 관련된 생애 전기를 나름대로 편집해서 간행한 영문 서적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두르대학교, 미국 뉴저지에 있는 두르대학교 안에 연합감리교회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선교 보고 편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건 교수님인데 이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인터넷 웹서핑을 인터넷으로 리서치하다 보니까 이분이 홀 가족, 특별히 로제타 셔우드 홀과 관련된 이 자료들을 굉장히 고해상도의 자료들을 좀 개인 블로그에 좀 업로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출처는 이렇게 미리 밝히고 여러분들께 로제타 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이 강연을 제가 제의받았을 때 사실 그렇게 좀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화진 역사강좌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동안 여기 자리에 서서 강연했던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실력 있고 출중하고 또 말주변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화술도 뛰어나시고 또 굉장히 잘생기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 앞에 섰는데 제가 여기에 서도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지라 제가 그분들보다 딱 나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키가 하나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이렇게 요 마이크가 아니라 제가 들고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에 좀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에 쓰기를 약간 꺼려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참 아픈 주제입니다. 이 홀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거 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홀 가문에 대한 자료들을 좀 읽다 보면서 지금도 가슴 깊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로제타 셔우드 홀이 1898년 6월 14일에 미국 뉴욕에 있던 자신의 지인 스미스 목사님께 썼던 편지 글의 일부 한 문구입니다. 제가 요걸 읽다가 이 편지 글을 읽다가 요 부분에 멈칫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애잔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왜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썼던 편지 글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 로제타 홀에 대한 전예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로제타 홀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예를 떠나서 이 문구 하나를 볼 때에 저는 항상 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커다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저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짜를 보니까요 1898년 6월 달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그의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 편지글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자기의 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편지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썼을 때의 로제타의 심정이 어땠는가 저는 충분히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드는데 제가 이러한 선교 사역을 했던 이 홀 가문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그렇게 확답을
바로 드리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름대로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바라본 홀 선교사 가족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겠다,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용기를 내서 저는 이 자리에 좀 서게 됐습니다. 요 문구는, 요 구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나름대로 세 가지로 요약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교육과, 또 하나는 복음 전파와, 또 하나는 의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홀 선교사의 가족의 이야기는 이 가운데 의료와도 굉장한 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제타 셔우드는 한국의 개척 선교사의 한 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알렌이라든지 아펜젤러 또는 언더우드, 스크란턴, 그리고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또 개척 선교를 할 그 즈음에 또 약간 늦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개척 선교사로서의 칭호를 부여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갔던 그 당사자가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 그리고 그의 자녀 셔우드 홀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홀 가족의 선교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명씩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는 아일랜드의 계의 후손입니다. 1860년 1월에 아버지 조지 홀과 어머니 마가렛 볼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캐나다 퀸스 대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의학도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한 지인의 추천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미국 뉴욕의 벨레뷰 의과대학, 벨레뷰 병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이 벨레뷰 병원 의과대학은요, 이 벨레뷰 병원은 지금도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데 미국 역사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그런 기관 가운데 하나예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1889년에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생애와 관련된 그 책을 아내 로제타가 사후에 이제 출간을 하면서 윌리엄이 태어난 통나무집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 같은 사진을 좀 올렸고요. 또 옆에 있는 사진은 1872년에 세워진 목조 가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이 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뭐 이모 제인과 여동생 앨리스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7살 때의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죠. 굉장히 잘생겼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 다음 사진은 24살의 윌리엄인데요. 근데 이 윌리엄이 뉴욕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할 때에, 빈민가에서 의료봉사할 때에 운명적인 한 여인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1889년 11월 의료 현장에서 로제타 홀과 만나게 되는데, 로제타의 기억에 의하면, 그 일기에 의하면 당시 미 감리회의 디커니스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젠킨스 부인이 이제 소개해줘서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소개팅으로 만난 거는 아니고요. 같은 의료봉사활동 현장에 갔는데 나름대로 이제 서로 안면은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있는 자리로 이제 젠킨스 부인이 로제타 셔우드를 이제 안내해 주면서 서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윌리엄이 로제타를 첫눈에 보고 반하게 되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또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희망을 했었어요. 이 공통점이 있었고,
근데 이제 윌리엄이 왜 중국 선교를 희망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 윌리엄의 생애를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명확하게는 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중국 선교를 희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로제타 같은 경우는 그의 사촌 중에 장로교 목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 목사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을 그런 예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일기에 언급한 기록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로제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촌의 좀 영향도 얼핏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윌리엄과 로제타는 서로 중국이라고 하는 선교지의 동일한 비전을 꿈고 있었고, 윌리엄은 또 로제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면서 본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나랑 사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로제타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소위 까인 거죠. 그런데도 이 윌리엄은 또 프로포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제타 같은 경우는 마음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좀 심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로제타가 윌리엄에게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냐면, 당신 다른 여자랑 좀 결혼하고 선교지에 가면 오히려 선교지 입장에서 볼 때, 선교자원의 그 입장에서 볼 때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한 명이 더 수가 늘어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가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윌리엄도 굉장히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한 번 이게 제안을 하고, 어쨌든 로제타도 거기에 이제 마음이 쏠려서 윌리엄을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로제타가 그 사이에 조선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본래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과 희망 또 비전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조선으로 급박하게 바뀌게 된 거는 1887년에 이미 한국의 서울 정동 지역에 여성 그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보고여관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미 감리회 여성 해외 선교부 파송의 선교사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그 여러 진료 이 병원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몸이 많이 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년만 하고 이제 건강상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잘 이루어졌던 보고여관이 어떻게 돼요? 단숨에 봉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급히 이제 미국 선교본부에 빨리 한국에 조선에 여자 의사를 한 명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던 거죠. 바로 그 타이밍에 이 로제타가 조선으로 파송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제타가 미 감리교회 소속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미 감리회 선교국 소속이 아니라 미 감리회 여성 선교를 전담하는 별도의 선교 조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여성 해외 선교부, 영어로는 WFM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5년 동안 해외 선교 현장을 나가야 되고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제타는 어쨌든 윌리엄과 서로 사랑하게 된 사이가 되었는데, 조선으로 떠나게 되니까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윌리엄도 굉장히 당황했겠죠. 근데 이 로제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제타가 어떻게 해서 조선행을 결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일기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선교지 조선으로 떠나는 여러 소소한 이유가 있다. 다만 나는 지금 이같이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 홀 박사는 5년간 약혼을 맺어놓자고 주장하고 있고, 나는 그가 5년 후에도 이 주장을 확신할 수 있겠냐고 다그치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로제타가 더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는 진정 가장 선량하고 훌륭한 주님의 일꾼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알아갈수록 더욱 사랑하게 된다. 지금 내가 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이라고 나는 믿는다. 홀 박사의 소원대로 1년 더 기다렸다 그와 함께 나갔다면 얼마나 더 쉽고 즐거웠을까 하는 간간히 드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내 의무를 다하고 싶다. 그 의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키지 않는 것일지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방법이 아니고 홀박사의 방법도 아닐지라도 분명 주님의 복된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홀박사와 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한다. 이해가 되시죠? 서로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간절히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선행을 결심하게 됐던 그 근본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갔던 겁니다. 이게 로제타의 조선행을 결정짓게 만든 결정적인 그런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제타는 그 서울 그 공백이 될 뻔했던 메타 하워드 선교사가 있었던 보구여관에 가서 여성 의료 사역을 전담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윌리엄은 미국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는데 이때 윌리엄도 나름대로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윌리엄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로제타는 미국 국적의 시민이었지만 윌리엄은 국적이 달랐어요. 캐나다, 영국 당시 식민지였던 캐나다였기 때문에 이 당시 미 감리교회 소속이 아니라 캐나다에도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캐나다 감리교회 소속으로 파송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윌리엄은 준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돼요. 사실 캐나다 감리교회에서 1880년대 총회 차원에서 중국 선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안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선교의 붐이 굉장히 일어나기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윌리엄도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준비를 했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을 좀 치료할 수 있게끔 좀 윌리엄에게 중국으로 와달라, 연봉 $1,000를 주겠다라고 오히려 제안할 정도였었어요. 당시 $1,000의 연봉이라고 하면요, 나중에 이제 윌리엄이 죽었을 때 로제타가 미국 선교본부와 서간을 편지를 막 주고받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로제타의 그 당시 1년 그 선교부로부터 받는 연봉이 $600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혹한 제안이에요. 굉장히 혹할 수 있는 제안인데 윌리엄도 어쨌든 요거는 제안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캐나다 감리교 선교국에서도 나름대로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윌리엄도 나름대로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냐면 현재 외국 선교지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곳 뉴욕에서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군요. 여러 정황상 하나님께서는 제가 뉴욕에 남기를 원하시나 봅니다 라고 로제타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렸던 거예요. 나 선교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뉴욕에서 의료봉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땠겠어요?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로제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타죠. 약혼한 사이인데 못 온다고? 그럼 난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윌리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예전처럼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윌리엄도. 내가 선교지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나는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윌리엄이 선교사로 파송됐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로제타에게 알렸던 거예요. 원래는 캐나다 감리교회 선교국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미진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오히려 미국 감리교회에 윌리엄을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조선에 선교사로 보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여러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서 윌리엄은 미 감리회의 선교사로 이제 추천을 받고 마지막 최종 결제자인 감독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 최종 결정권자가 굿셀이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처음에는 굿셀 감독이 리젝을 놔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낭망을 해요.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번 지인들이 주변에서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극적으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자기의 약혼 여인 로제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자기가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조선에다 알리게 된 거죠. 9월 19일인가 그때 결정이 났는데요. 이게 편지를 받은 건 한 달이 훨씬 지나서 로제타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로제타가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받았을 때 로제타는 그 기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일기에 남깁니다. 오늘은 나를 기쁘게 하는 몇 가지 좋은 소식이 담은 편지가 왔다. 홀 박사는 9월 19일 편지에서 방금 조선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이렇게 이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감리교회에서도 홀 박사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좀 기분 나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교단을 트랜스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기분이 서로 이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서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후하게 캐나다 감리교회에서도 미 감리교회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윌리엄 제임스 홀이 조선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선교사 지원서 작성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아직 공개가 많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보면 이렇게 생년월일 1860년 1월 16일 생이고, 미 감리교회에 입교일 언제고, 쭉 저기 소속년회 언제고, 집사냐 장로냐,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집사와 장로, 디콘과 엘더를 의미한 건 아닙니다. 당시 미 감리교회의 교역자 신분 가운데 소위 준회원 목사냐 정회원 목사냐 이 개념으로 디콘과 엘더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혼동하기 쉬운데 둘 다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고, 요 7번째와 8번째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결혼 여부를 적는 난인데, 미혼이냐 약혼이냐 기혼이냐, 근데 약혼했습니다.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기혼 또는 약혼의 경우 상대방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여성 해외 선교부 소속으로 최근 선교사 임명을 받은 로제타 쇼도와 약혼했습니다. 그녀는 25살이며 하나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뭐 부채도 좀 있었대요. 근데 해결한다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썼고요. 그리고 보니까 11번째 항목 보니까 그의 신장과 체중이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장이 6비트면은 지금 183cm 정도 되는데 저 정도 되는 키예요. 제가 183입니다. 그리고 체중은 165파운드, 그러니까 75kg인데 굉장히 부럽다라고까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뭔가 그 뒤에 자기가 이제 글을 써서 남기는데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선교지에 관해서는 저희 약혼녀 셔우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이나 조선을 선호합니다. 그녀는 해당 지역의 기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한글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녀는 약간의 림프 결절액이 있는데 온화한 기후가 건강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선교국에 일임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라면 어느 곳이든 기꺼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씁니다. 제 마지막 부분에 글로 이렇게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쨌든 윌리엄도 그렇고 로제타도 그렇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뭔가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도 그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다짐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선에 나오게 됐던 거죠. 이 사진은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제 한국으로 파송받기 전에, 조선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찍은 가족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뒷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제 조선으로 파송돼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환송회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 당시 지금과는 다르게 저 멀리 동양으로 태평양 건너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또 혹시나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환송식을 열어줍니다. 그때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어도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여러분 얼굴 사진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떠나는 윌리엄 제임스 홀을 위해서 헌정시를 이렇게 줍니다. 후일고 누가 갈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요 내용이에요. 누가 갈 것인가? 페니 크로스비.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우리 찬송가 한 20곡 정도가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페니 크로스비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 조선에 떠날 때 이런 헌정시를 바쳐요. 이게 나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시가, 페니 크로스비의 이 시가 장례 예배 때도 또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이제 한국으로 막 떠나는 그 상황 바로 직전에 한 지인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캔드릭이라고 하는 부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다짐을 표현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제 미약한 노력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자 열망이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구세주의 사랑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파송되는 의료 선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내일 새벽 동방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뒤에서 저는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출신인 로제타 의사와 약혼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해외 선교지에 있는 한 병원 보구여관을 뜻해요. 보구여관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제 노력을 반드시 복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며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28장은 합력하면 선을 이루느니라 요 문구예요. 요 말씀인데 저는 제 길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출항 직전에 윌리엄이 지인에게 썼던 편지 글에 자기의 다짐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1891년 12월에 윌리엄이 부산에 잠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원산부흥운동으로 유명한 그 하디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여기 하디는 부산에 들어와서 이때 당시만 해도 나중에는 난감리 교회로 교적을 옮기게 되지만 이 교단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데 같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던 나름대로 의료인이었습니다.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부산에서 이 하디와 먼저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한국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도 듣고 이런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제물포에 또 도착하게 돼서 바로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약혼녀가 있는 서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거의 1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편지만, 시간차가 한 달 이상이 나는 편지로만 주고받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들어왔을 때의 윌리엄 제임스 홀의 모습인데 이 집 없는 조선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 미혼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윌리엄은 한국에 들어와서 언어를 습득하는 훈련을 거치게 되고요. 또
지방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초반에 윌리엄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서울 정동에서 누구랑 같이 이제 지내냐 하면 인천 선교의 대부라고도 이제 불리는 G.H. 존스 선교사와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이 소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존스 선교사가 이제 북측 한반도 북부 지역 선교 여행을 좀 다녀왔었거든요. 이제 같이 또 가게 돼요. 존스와 함께. 그래서 요 사진 보면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지방 여행을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윌리엄의 생애, 윌리엄 제임스 쇼돌의 생애 그 책에 담긴 그 하나의 그림 사파를 제가 여기다 이제 넣은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지방 여행을 떠난 거죠. 1893년 2월 달에 3월 달에 이제 존스와 함께 북측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때 당시 미국은 나름대로 기차, 열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지방을 가든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조선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아직 철도가 제대로 철도가 깔려 있지도 않았고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이 조랑말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윌리엄은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천천히 가면서 마을마다 다 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기회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은 이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중간에 보면 조랑말은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고 걷는 속도 정도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의 여정을 도보로 이동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길 원했고 이러한 이동 방식은 도상의 마을과 읍내마다 잠시 들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이걸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방문했던 곳이 바로 평양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사진은 나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방문했을 그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지나서 20세기 초의 평양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루대학교에 보관된 그 당시의 선교 사진을 제가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윌리엄 제임스 홀은 나름대로 선교 지방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불편함은 없었어요. 나름대로 그걸 좋아했습니다. 한 현지인들과 만나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오히려 이걸 복음 전도의 기회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유일한 단 하나의 고충이 있었다면 바로 요거였어요. 음식.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현지 음식에 의존하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음식은 쌀과 고추로 맵게 양념한 김치, 생선, 종종 상한 것도 나왔고 국콩, 그리고 때때로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과정을 보지 않거나 무엇을 먹는지 몰랐다면 훨씬 더 맛있었을 겁니다. 한 주막에서는 지붕 볏짚 위에 게가죽 9장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게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국으로 끓입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 전까지는 그 국을 제법 맛있게 먹었지만 이후로는 여정이 끝날 때까지 국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기를 끓였는데 소고기인지 게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식단은 하루 3끼의 밥과 김치 뭐 이런 거라든지 가끔 생선이나 닭, 달걀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온돌도 윌리엄에게는 조금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춥고 때로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윌리엄에게는 조금 불편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한번 평양을 갔다 오다 보니까 더 윌리엄은 평양의 마음이 좀 쏠리는 거예요. 평양을 빨리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빨리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892년 그 가을쯤인가요? 그때 이제 조선에 있는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매년 선교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당신은 어느 지역 선교사로 책임을 맡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책임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 선교를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피력합니다. 의견을.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다 보니 그럼 당신이 가시오라고 해가지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 선교사로 책임을 부여받게 되죠. 이 사진은 1년 뒤에 이루어진 그 사진이기는 한데 이런 비슷한 분위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포스터 감독이 동양을 방문했을 때, 조선에 들렀을 때 마침 또 누가 같이 오게 되냐면 그 레너드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제타 쇼돌과 이제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선교 본부의 소위 총무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포스터 감독, 지극히 나이가 있으신 분이 포스터 감독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또 있는 사람이 바로 레너드 박사, 레너드 총무였어요. 그 뒤에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게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의 모습입니다. 자, 이래서 1892년에 그 선교 보고서에, 연례 보고서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반도 북부의 어느 도시나 의료 선교사를 향한 문이 열려 있는데,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이 강조한 건 평양에 복음 전도, 교육 선교사를 보내기보다 먼저 의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 쉽게 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누군가 의료 선교사가 평양을 가장 먼저 가서 거기 토대를 다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러면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자기가 못 가면 다른 의사라도 보내는데 그 사람의 2년치 급료를 제가 보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이 1892년에 조선 선교회에서 평양 담당 책임 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제 혼자 가기보다도 그 옆에 아주 절실한 동역자가 한 명 붙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창식이라고 하는 조선 토착인이었어요. 김창식이 이렇게 씁니다. 홀 이사와 내가 평양을 처음 방문할 때는 주막에서 머물러 전도하였다. 그러다가 1893년에 나는 가족을 전부 데리고 평양으로 내려가 살며 홀 이사와 같이 전도하는 가운데 혹시 그가 순행을 나가면, 저기 먼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홀 의사를 대신해서 내가 대리로 임무를 맡고 그 역할을 책임져 나갔다. 아주 홀 가족이 굉장히 신뢰했던 동역자가 바로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93년에 평양에, 이건 이제 서문 밖에 있던 감리교 선교 부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감리교의 평양 선교부가 이렇게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진, 저도 이 사진은 예전에도 좀 많이 봤었는데 위에 글귀가 이제 써 있는 거는 전 처음 봐요, 그 사진은.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성 의료 선교가 닥터 로제타 홀에 의해서 조선 평양에서 시작된 곳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1894년 5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로제타도 여기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이 초창기 아이를, 셔우드를 낳고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진료, 여성 의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평양에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사진의 이 캡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은 어떠한 마음으로 평양에 갔을까라고 한다면, 이 김창식이 나중에 이제 로제타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쓴 편지에 이런 문구를 썼어요. 홀 박사님과 노병선 씨, 그리고 제가 평양 주민들에게 구세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선 것이 4년 전 일입니다. 우리는 오가는 길에 평양 주민들의 사악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양 주민들은요, 선교사들 사이에 평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악하고 악이 넘치는 그러한 지역으로 아주 좀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866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제네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도 있었고요.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던 지역이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사악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얘기를 윌리엄의 동역자들이 평양으로 오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윌리엄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르치고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 동역자들에게 윌리엄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 주민들이, 그래야 평양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쉽게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말고 오히려 부드럽게 더 이해해주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당시 평양 여성들의 모습인데, 밖으로 나갈 때
보통 이제 서울 지역 사람들은 쓰개치마 쓰고서는 여성들은 그렇게 밖을 나갔거든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쓰개치마를 쓰지 않고 이렇게 다녔어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로제타 홀의 동역자인데 이 노수잔이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이제 일찍이 조혼을 해가지고 조혼을 했는데 과부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화학당이라든지 보구여관에서 로제타 홀을 이제 돕는 동역자. 로제타 홀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평양 지역 전도 부인으로 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기는 로제타 홀 가족이 평양에 들어가기 전 그보다 좀 나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에 흰색 옷을 입고 있으신 분 보이시죠? 이분이 전삼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홀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얻었던 초기 교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따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오석형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석형이 이제 한약방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외부에 나가서 이제 전도했다가 나름대로 이제 얻었던 하나의 전도의 결실이었는데 이 전삼덕이 평양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전도 부인으로 나중에 활동을 해요. 또 그리고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인 게 뭐냐면 이 전삼덕이 북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녀 칠세 부동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들한테 이게 세례를 받으려면 목사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개 남성이었잖아요. 근데 손을 대기가 애매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같은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전삼덕이 어떻게 할까 세례는 받아야 되는데. 근데 1895년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세례를 주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아이디어를 내요. 방 안에다가 휘장을 치고 거기다 동그랗게 구멍 낸 다음에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들이대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게 한국 교회사에서 소위 이제 이야기 불리는 휘장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아까 봤던 영상의 인물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에게는 옆에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평양 선교가 나름대로 수월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김창식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 이 홀 가족하면 이 김창식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세가 서로 또 연결이 돼요. 홀 가족과. 이 김창식은요 황해도 출신인데요. 일단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시골 생활이 너무나 답답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밖으로 나갈 거야, 더 넓은 세상을 볼 거야 해가지고 이제 일찍 김창식이 가출을 하게 되죠. 20대가 돼서 이제 전국을 유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노덕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모험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해서 이곳도 다니고 저곳도 다니고 이런저런 잡다한 일로 다 했는데 이 박노덕을 만나면서 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되니까 뭔가 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름대로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좀 정착해야 되겠다. 꾸준히 내가 좀 경제적인 그 부양도 내가 좀 잘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저기 서울 정동에 어느 선교사 가정에 좀 일꾼을 구한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많이 장안에 퍼지고 있었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카메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카메라 렌즈를 알고 보니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유기해가지고 그 안구를 빼서 눈알을 빼서 렌즈로 만든다더라 이런 소문도 막 장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창식은 나름대로 모험가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진짜 선교사들이 저런 사람들인가 이제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선교사 가정에서 일꾼을 구한다니까 이 김창식이 그 선교사 가정에 자원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올링거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다 관찰하기 시작했던 거죠. 정말 저 선교사가 나쁜 놈인가 아닌가 요거를 보는데 자기가 들었던 소문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굉장히 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개념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요 개념을 알려줘요. 그리고 올링거 선교사는요 이때 당시 서울 정동의 배제학당 바로 옆에 출판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었던 그 책임자이기도 했는데 거기서 신앙 서적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김창식에게 건네준 거예요. 읽어보라고. 이 성경도 건네주고 어느 날은 성경 건네줘가지고 마태복음 쪽복음 주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봐라. 근데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이 김창식이 요리하면서 집에서 또 청소도 하면서 옆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뭔가 다름을 느끼게 된 거예요. 뭔가 화한 느낌. 그러면서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올링거 선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면서 이 김창식도 나름대로 붕 뜨게 되는 과정인데 다행히 어떤 선교사 가정과 연결되냐면 바로 이 홀 가정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홀의 동역자로 함께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서 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올링거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이 홀 부부가 한국에 와서 결혼하거든요. 1년 뒤에 결혼하게 되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 내한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를 봐줬던 당사자였습니다. 시니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올링거 선교사 밑에 있던 김창식이 이제 홀과 같이 동역하게 되면서 홀에 아주 굉장히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 신뢰받는 일꾼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평양에 갈 때 윌리엄 제임스 홀의 그 가족이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미 그 밑바닥을 쫙 깔아줍니다. 선교부지도 구해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윌리엄 제임스 홀 가정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제반 작업들을 다 미리 사전에 다 해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윌리엄도 일찍 들어가고 싶었어요. 평양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당시 미감리교회의 조선선교부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스크랜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중에 윌리엄 제임스 1894년 훗날 5월 15일에 이제 미국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스크랜턴이 이렇게 써요. 저는 홀 박사에게 그곳에 주재하기보단 일단 평양 주민들이 그에 대해 익숙해지기까지 서울에서 왕래해야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선교 거점을 명확히 세워놓은 다음에 집을 수리한 뒤에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홀 박사는 아내를 데리고 평양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을 준비하기 전에는 아내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제반 작업을 김창식이 다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수리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요. 아내를 데리고 아내와 그때 당시 이제 셔우도울도 태어났거든요. 갓난아기입니다. 들어가는데 난리가 나요. 왜 난리가 나냐? 서양 여성이 평양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갓난 아기 눈도 땡글땡글하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보려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곧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 몰려왔다. 아내는 그들에게 수요일 오후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정오가 되자 수백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아내와 아기를 보기 위해 길과 마당 밖에 모여들었다. 우리는 그들을 10명씩 들여보내 좆짠 거예요. 5분씩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로제타 홀과 자기의 아들 셔우드를 방 안에 두고 이제 밖에서는 조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1조, 2조, 3조 짜가지고 조마다 방에 들어와서 5분 동안 자 봤죠? 5분 지났습니다. 나가세요. 다음 조 들어오세요. 소위 이런 거를 소위 구경 미션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요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로제타 홀의 말에 의하면 1,500명이나 넘는 여성과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 이슈였어요. 평양에서는 이 부부와 아이가 평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엄청 인기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 이 홀 부부는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평양 선교가 이제부터 잘 되겠구나,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 웬걸? 1894년 5월 10일에 새벽 2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평양에 가서 얻었던 초기 교인 중에 몇 사람 이항선과 오석형이 밤 새벽 2시에
이 부부가 자고 있는데 집에 문을 막 두드리면서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김창식이 체포됐다는 겁니다. 평양 관가에. 평안도 당시 관찰사가 민병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민씨예요, 민씨. 당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민씨 가문, 그 가문이거든요. 이 평안도 관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잡아간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뭔가 선교사들과 이 홀 가족 선교사 동역자들과 이 평양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뭔가 좀 갈등이 좀 있기는 했어요. 김낙구라고 하는 그 동네 깡패 부랑배가 와가지고 막 동네 제사 드려야 되니까 돈 내라고 막 이렇게 시비 걸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평안도 관찰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 꼬지른 거죠. 저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협조도 안 하고 저 사람들 빨리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뒷이야기를 서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관찰사도 이제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5월 10일 새벽 1시에 김창식을 체포해 갔던 겁니다. 김창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마페 선교사의 동역자들 한석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체포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지나가지고 오석형과 이항선이 이제 온 건데 요게 이제 오석형입니다. 요 사진 여러분들 처음 볼 거예요. 오석형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오석형이라고 하는 인물도 홀 가족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맺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여튼 급히 소리치는데 이때 당시 로제타 홀이 일기에 남긴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기도한 다음 평화롭게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 들었다. 새벽 2시에 평양 기독교인 2명이 우리를 깨웠다. 오씨와 이씨, 오석형과 이양선입니다. 신실한 일꾼이 창식이가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온 것이었다. 창식은 의사 선생이 서울로 떠난 후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집 전주인 김씨라고 나오는데 이건 김호서를 의미합니다. 김호서와 마페씨 사택의 전주인 그리고 마페씨의 전도사 한씨라고 하는데 이건 한석진을 의미하고요. 감옥에 갇혔다. 창식은 새벽 1시쯤 어떤 사람이 홀 박사가 보낸 사람이라며 방문을 두드리게 문을 열었다가 체포된 거예요.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매질을 가하게 됩니다. 김창식에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이제 나가서 이제 김창식을 면회하러 간 거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잖아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 머리도 식힐 겸 하나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몇 년 전 KBS에서 크리스마스 때 김창식을 주제로 좀 뮤지컬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거든요. 거기 한 장면인데 일단 머리도 식힐 겸 한번 잠깐 보시죠. 모페 선교사께서 정보를 보냈어요. 평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 정보를 1장을 보낸 선교사는요 전해달라고 장로교 마페 선교사입니다. 마페 선교사가 그때 당시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장면이에요. 조금 더 각색한 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대략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로제타 홀이 나름대로 또 일기에다가 써요. 홀 박사가 그를 보기 위해 갔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자포자기한 것 같았다. 계속되는 심한 매질과 죽음의 위협에 이 불쌍한 친구가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평안도 감사가 이렇게 늦장을 부리며 전보에 적힌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으니 조선 정부에서 계속 석방시켜라 했는데 듣질 않은 거예요. 그가 풀려나기 전에 죽기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홀 박사는 김창식을 보러 갈 때마다 그 광경이 너무 처참해서 울고 만다. 그들이 김창식을 5시나 1시보다 더 심하게 때리고 위협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풀려나면 복음 전파를 그만두겠다는 물음에도 계속 전파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바울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후로 이 김창식은 이 로제타올의 이 표현 이후로요, 그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계속 서울에 전보를 보내요. 선교 책임자였던 스크랜턴에게 보내고, 또 스크랜턴은 당시 미국 공사관과 영국 공사관을 또 나름대로 이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조선 정부에게 또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정보를 막 주고받는 상황이 되는데, 조선 정부가 강하게 이렇게 석방하라 그러니까 평안도 감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석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월 11일 사형수방까지 넘겨져 갔었는데 극적으로 이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오후 6시에 석방이 되는데 집에 들어간 건 언제였냐면은 오후 7시에 들어갑니다. 1시간이나 걸려요. 별로 걸리지 않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나 걸려서 갔던 거는, 이 김창식을 석방시키는데 관가에서 뭐라고 또 명령하냐면 집으로 가는 내내 돌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 맞으면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동안 거의 기어서 이렇게 가게 됐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홀 부부가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자리에 눕히고 9시에 안정을 되찾게 되는데, 이때 7시쯤 되었을 때 창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이 로제타올의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모르핀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약들을 주사를 이제 약들을 주입하면서 이제 9시쯤에 좀 안정을 되찾고 의식을 김창식이 되찾기 시작을 하는데, 김창식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 홀의 초기 평양 개척 선교가 이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윌리엄 제임스 홀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요게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조선의 종교적인 관용이 이제 도래할 때가 왔다라고 윌리엄 제임스 홀은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27년 전 1866년에 있는 병인 박해를 나름대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천주교인 수천 명이 신앙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때를 떠올려 본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평양에서 기독교를 향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오히려 고난이 한번 있었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인해서 평양 선교가 본격적으로 수월하게 이제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도. 그리고 나름대로 수월하게 잘 전개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또 이게 웬걸 무엇이 발생하냐면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몇 달 뒤에. 근데 이제 그런 낌새가 있어요. 전운이 막 감돌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 공사관과 미국 공사관에서 이제 로제타는 이제 미국 국적이고, 윌리엄 같은 경우는 캐나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외교적인 관리는 영국 공사관이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 미영 공사관에서 이 부부를 빨리,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빨리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이제 외교공관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어쨌든 어떻겠어요? 올라와야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제물포에 왔는데, 그때 분위기가 제물포에 청나라 함선 군함들, 그리고 일본 군함들이 막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했던 거예요. 전쟁이 이제 곧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홀 부부가 일부 동역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평양 선교 부지는 누가 지키느냐? 이때 김창식이 남아서 지킵니다. 끝까지 남아서 지켜요. 십자기 내걸고. 근데 다행히 십자가를 내걸고 있다 보니까 청일 전쟁의 아주 격전지가 평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십자기를 내건 감리교 선교 부지는 커다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괜히 공격했다가 외교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소위 치외법권과 같은 지역으로 그 당시 안전하게 좀 그나마 보존이 되죠. 그리고 이 김창식은 나름대로 홀을 대신해서 끝까지 여기 남아서 지키게 되죠. 근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평양에 있던 교인들 일부가 좀 내려와 가지고 홀 선교사를 만나 가지고 지금 평양에 대한 상황을 이제 전해줘요.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는 됐지만 어쨌든 뭐 부상자들도 너무 많고 어쨌든 피폐해진 도시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도 가야 되겠다. 내가 의사로서 거기서 할 역할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지방 여행을 서양인이 가려고 한다면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호조라고 하는 그런 여행 허가증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미 영국 공사관에서 이 홀이 혹시나 또 독단적으로 그 평양으로 내려갈지 모른다는 상황에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홀의 여권을 다 압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홀이 평양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그때 일본 공사관에서 여행 허가증을 받아요. 대신해서. 일본 공사관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평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얼마나 죽은 시체들도 질비했고 많았겠어요. 보면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1894년 10월 8일에 자기 아내 로제타 셔우도에게 쓴 편지글의 일부인데 우리는 전적지를 일부 둘러봤지요. 그곳에는 매장되지 않은 중국군 시신이 널려 있었어요. 길가에 제대로 된 무덤을 갖추지 못하고 시신 위에는 흙을 겨우 몇 인치 덮을 정도로 있던 상태였죠. 악취가 지독했고 그 광경은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텅 비어있는 상황이랍니다. 조선인들이 이제 막 겨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우리가 있는 곳을 보고 기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역에서 훌륭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밭을 비옥하게 부드럽고 가꿔주셨고 많은 열매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가지고 보니까 부상자들도 많고요. 또 그러면서 전염병이 또 창궐하잖아요. 그런 부상자들 많고 시체가 많고 전투가 있었던 치열한 격전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치료해 주는데 안타깝게도 윌리엄 제임스 홀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에 감염이 되죠. 치료하다가. 그때 당시 초기 교인 중에 한 명이었던 황정모라고 하는 이 초기 교인이 자기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홀 선교사와 관련해서. 당시 평양성 안에는 중국군의 시체와 죽은 말들로 인하여 시민의 위생에 해를 주는 것이 많던 때라 홀 이사는 친히 나서서 시가로 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상한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기 위해 치료하다가 무서운 열병에 걸려 누웠으니 조금 낫게 되자. 조금 이제 의식은 차리긴 했었어요. 전염병에 걸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동료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빨리 우리 서울로 가서 그러니까 몸을 좀 치료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페 선교사라든지 이제 동료 선교사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마침 일본군의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서울 쪽으로 향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배 안에서 또 이렇게 전염병에 다시 지금 발열이 심하게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울에 가서 지금 그 아내가 있는 그 집 안에서 이제 열이 막 많이 나니까 그 서울에 있던 당시 의료 선교사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스크랜턴을 비롯해서 버스티드도 비롯해서 막 선교사들이 달라붙어서 막 치료를 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발진 디프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화진에 바로 이 초기 윌리엄 제임스 홀의 무덤이 이렇게 조성이 됐죠. 로제타 셔우도 홀
그리고 샤우돌 아들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한 명이 더 늘어나 있죠. 바로 그때 당시 로제타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복자였죠. 아빠의 얼굴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로제타, 에디스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합니다.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는데 거기에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또 이제 선교본부와 편지를 나누면서 앞으로 로제타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레너드 당시 선교국 총무와 주고받은 편지 글의 일부인데요. 1895년 12월에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께서 제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직 그 응답을 충분히 기다리지 못한 것일 수 있겠죠. 만약 제가 1897년 8월 이전에 조선에 돌아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 않게 된다면 그냥 그 이후에는 내년 가을쯤에는 이곳 뉴욕주에서 제 의료사역을 확고히 자리 잡아가지고 가능하면 선교부의 추가적인 지원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때 돼도 못 들어가면 그냥 뉴욕에 남아서 의사로서 자기는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두세 개 괜찮은 일자리가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진정 조선에서의 사역에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저는 박에스더가 의사로서 철저한 훈련을 받도록 돕고 그녀를 조선 여성들 사이에서 일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한국에 여성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여성 의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이 로제타에게는 이미 1895년 12월에 이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에스더와 그의 남편 박여선 이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미국으로. 박유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박여선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무덤도 발견하고 전문적으로 이게 자료 조사를 했던 제 신학교 선배가 있어요. 그분이 박유산은 잘못된 표현이고 박여선이 정확한 한글 표기라고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요 부부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95년 12월에 로제타울이 선교국 레너드 그 총무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저는 박에스더가 의사로서 철저한 훈련을 받도록 돕고 그녀를 한국 여성들 사이에 일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 박에스더가 의사 되기를. 그런데 박에스더에게도 사실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타국에서의 고된 주경야독을 해야 했습니다. 1895년 9월에 이 박에스더가요 뉴욕의 영유아병원에서 클리닉에서 이제 1년간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이 로제타가 자기가 이제 키워주고 의사로 만들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했지만 100%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제가 이 로제타울의 미국 선교본부랑 나눴던 선교 편지들을 쫙 읽어봤던데 거기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자기가 죽고 나서 생활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어려움을 고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선교부에서 또 보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교부랑 막 나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어려운 완전히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박에스더를 의사 만들겠다고 제가 호언장담하면서 데리고는 갔지만 그를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에스더는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활비 일부를 좀 채워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고충이었고요. 두 번째는 박에스더가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문 수준, 기초 학문이 뒷받침돼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영어로 또 더군다나 이 기초 학문은 자기가 평소에 배웠던 그 학문과는 조금 더 달랐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박에스더에게는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박에스더의 고충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로제타가 이미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사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자기의 지주였는데 그 사람이 조선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게 박에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로제타가 알고 박에스더에게 물어봐요. 너무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냥 의사가 되는 거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냥 나랑 같이 한국 들어갈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박에스더도요, 굉장히 끈질겼던 여인이었어요. 박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물론 선생님이 미국에 머무신다면 좋겠지만 저만 기쁘자고 제게 얼매여 선생님이 한국에 가시지 못하도록 막는 저 이기적인 행동, 그런 행동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되기 전이라도 선생님이 먼저 한국에 돌아가셔서 우리 불쌍한 자매들을 먼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사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저에게 이런 기회가 없겠죠 얘기하고, 또 박에스더 옆에 박여선이 아주 절대적으로 자기 아내가 의사가 되기를 진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응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여선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 박에스더가 의과대학에서의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의사가 되기 얼마 전에 이 남편 박여선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폐결핵으로. 이게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여선의 묘비인데, 요 묘비가 이제 여기에 1900년 4월 28일 볼티모어 사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나그네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글귀를 누가 썼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인 박에스더가 요 성경 구절 문구를 이렇게 새겨 넣었겠죠.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기도를 통해서 박에스더가 결국 1900년에 의사 면허를 받게 돼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에스더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동대문 병원에서 이제 의료 사역을 미국에서 이제 WFMS라고 그래가지고 여성 해외 선교부 선교사 자격을 얻고 박에스더가 역으로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되죠. 자, 앞서 그 로제타는 한국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현장에 선교 현장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1897년 그네 이제 11월쯤에 왔다가 이제 그 이듬해 5월에 평양으로 다시 내려가요. 자기 남편이 목숨을 잃었던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개척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현재 풍토병에 좀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 셔우돌과 딸 에디스도 이질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미스 목사에게 쓴 편지 글의 일부 내용인데, 여기에 심각한 발작은 아니었고 순조롭게 회복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제 아기 에디스가 같은 병에 매우 격렬한 증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어린 아들 셔우드가 이질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셔우드와 저는 의료기술과 약 덕분에 쉽게 회복되었으나 아기 에디스의 병세는 아무런 호전이 없었습니다. 포렐 의사라든지 다른 선교부 의사, 그리고 장로교 선교부의 웰스 의사가 일찍부터 협의해 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좀 취해 줬는데요. 그러나 가망성이 없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주 위중한 상태였죠. 그리고 결국 1898년 5월 23일에 월요일 저녁, 이 아기 에디스는 어머니 품속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이제 눈을 감게 되는데, 이제 병명은 이제 로제타 일기에 써 있는 기록에 따르면 100일의 폐렴 이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양화진 문화원에서 펴낸 로제타 홀 일기도 보면 요 일기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 파란색이 바로 당시 그레암리, 이 에디스의 시신이 모셔졌던 장로교 그레암리의 사택인데, 거기 하얀색 텐마루에 그 하얀색 있는 거 있죠? 이게 에디스가 담겨있던 그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당시 그레암리가 살고 있었던 그 사택의 모습이에요. 여기로 옮긴 이유는 장로교 선교사의 사택인데, 여기로
옮겼던 이유는 죽기 전에 여기로 옮겼어요. 에디스가 죽기 전에. 왜 여기로 옮겼냐면 당시 그 홀 선교사의 후임이었던 노블 선교사가 머물고 있던 그 감리교 선교 그 부지는요, 뭔가 풍토병에 취약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택이 좀 풍토병에 조금 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기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좀 이것도 한번 영상인데 당시 로제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한 번도 아빠를 보지 못한 가여운 에디스, 천사 같은 내 아가. 아빠가 있는 곳에서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리다 한 번도 아빠를 보지 못한 가여운 에디스, 넌 마치 사랑스런 꽃 같아. 아빠의 품으로 데려다 주리다. 내가 가리다 나의 벗과 함께 에디스가 쉴 수 있기를. 에디스, 에디스. 박사와 내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을을 지나는 500리길,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걸어가겠소. 하얀 민들레꽃 같은 에디스를 아빠의 품으로, 나의 친구 사랑하는 홀박사 곁으로 데려다 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 시신을, 평양에 있던 에디스의 시신을 서울로 운구해 준 사람이 바로 김창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엄마의 마음은 당연히 아빠를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그 아빠의 무덤 곁에 묻히는 것을 당연히 원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운구를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인들이. 왜냐하면 서양 아기 귀신이 옵는다 그래가지고 다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운구하기를 다 꺼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차편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편이 있던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운송편이라고 한다면 배편이 있었는데, 이 배편은 당시 비정기적으로 운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배가 언제 출항을 할지. 그러니까 시신은 계속 이제 부패할 거고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들 꺼려하는 상황 속에서 김창식이 나서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로제타가 이 스미스 목사에게 보냈던 그 편지 글에 보면, 저는 에디스의 작은 몸을 마치 납골당처럼 아빠의 곁에 안치하고 싶었습니다.
시신을 보내기 위해 증기선 승선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고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될 수 있어 차라리 육로로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빠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아기의 사랑스러운 육신은 충실하고 사랑하는 김창식의 동행 아래 아빠가 평양과 서울을 그토록 자주 오갔던 그 고단한 180마일의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함께 기다리기 위해 아빠의 품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로제타 홀의 일기에 보면 이 김창식이 이제 시신을 운구해 가잖아요. 서울까지 운구해 가서 어디를 갔냐면 가장 먼저 서울 정동에 있는 아펜젤로 선교사의 집 앞으로 갑니다. 집 앞으로 가서 이제 나름대로 뭐 초인종을 눌렀겠죠. 띵동띵동 했는데 아펜젤로가 마침 그때 배제 학당에서 이제 수업 때문에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좀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아펜젤로가 와가지고 그 아이의 시신을 이제 양화진으로 데리고 와서 동료 선교사들과 같이 이제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의 딸의 경우 앨리스 같은 경우는 하얀색 장미꽃으로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덤에 이제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벙커 선교사와 그리고 스웨어러 선교사 그리고 김창식이 이제 학관을 하게 되었고, 이 학관할 때 김창식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다 함께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학관 예배를 마무리 짓게 되지요. 그래서 요 사진은 1913년경에 이제 촬영된 양화진 그 홀 선교사의 무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금방금방 넘겨갈 텐데, 이제 나중에 김창식은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신학 과정을 나름대로 이제 거쳐 나가게 되면서 1901년 감리교회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초창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바로 그 장면은 아니지만 목사 안수가 이런 장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참고가 되게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바로 이 김창식이 이렇게 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처음으로 안수받은 목사 그러면서 한국에서 안수받은 목사다, 감리교회, 그리고 김창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영문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좀 나름대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이제 김창식이 전도인의 제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19가지 항목을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신학월보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19가지 뭐 연단, 자학, 이한, 뭐 위겸 해가지고 쭉 신학월보에 소개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좀 알려주는 하나의 좀 내용인 것 같아요. 뭐 타인을 맹신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행할 것, 모든 일에 부지런할 것, 뭐 수시로 기도할 것, 전도자의 집안은 늘 화목한 집안이어야 될 것,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화평케 할 것, 속 좁은 마음 품지 말 것, 그리고 항상 전도의 마음을 누구나 그리고 예를 취하고 예법에 발긋 것 해가지고 이게 전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19가지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글을 써서 발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김창식이 나중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홀 가정과 친밀했냐면, 김창식이 192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해주에서 떠나요. 해주는 이때 당시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가 선교사 자격을 얻고 그 해주 구세병원에서 활동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따가도 잠깐 뭐 언급할 시간이 있겠지만, 김창식의 아들 김영진이라고 있었습니다. 셔우드 홀과 김창식의 아들 김영진이 서로 동갑이에요. 똑같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서로 같은 병원의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홀 가정의 1세대와 김창식 가정의 1세대가 서로 이렇게 긴밀한 동역의 관계였고, 그 2세대 아들의 세대에서도 셔우드 홀과 김창식의 아들 김영진이 굉장히 긴밀하게 동역하던,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런 선교사와 한국인의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창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로제타는 그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선교 영문 잡지에 김창식 목사는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강건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기가 4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봐왔는데 그 사람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제타 홀이 굉장히 신뢰하던 자신의 동역자였습니다.
요게 이제 김창식의 이제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샤오도울과 나이가 같았던, 그리고 해주 구세병원에서 같이 의사로서 동역했던 김영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즈음에 자기 딸을 자기 딸이 눈을 감은 그 시점에 이 로제타가 미국의 뉴욕에 있던 이 W.D. 스미스 목사에게 썼던 편지글에, 저는 왜 제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그때 적어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선교사로 조선에 왔는데, 그 선교사의 가정에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렇게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데, 축복을 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했냐 하면, 그러니까 이 로제타가 편지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다 아시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여기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사실 저도 좀 잘못 오해했었는데, 뭐냐면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의 딸을 잃었을 때에 로제타가 자기의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진앙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구로 적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설을 쓴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전후 맥락을 영문으로 쓴 이 편지글을 읽어보니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 그는 지난 겨울 동안 아주 잘 지냈다. 그는 이전에 배운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는데, 비록 겨울 동안 일주일 3번 이상 공부하지 않았고 단번에 겨우 30분 정도 공부했음에도 새로운 많은 단어와 꽤 많은 어려운 문장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석판에 그 슬레이트에 글씨를 잘 썼는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그의 가장 잘 쓴 글 가운데 일부를 보존하지 못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영문으로 써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 요즘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 예수 인도하소서 어두워 길 알지 못하니 저를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문구인지 아세요? 이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예수 인도하소서. 옛날 제목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찬송가를 한번 봤어요.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가사로 되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찬미가, 이 감리교에서 사용했던 찬송가를 찬미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1895년도 판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바는. 그래서 거기 62장에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이겁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거를 제가 아까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해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로제타가 자기 아들에게 나름대로 한글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를 가지고 교재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아들이 샤우드가 이제 이 한글을 좀 잘 적는다. 그래가지고 요 가사도 이렇게 잘 적었는데, 전부를 다 보존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일부만 해서 여기 이제 세로로 보이시면 도와주셔서라고 하는 게 세로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샤우도울의 글씨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로제타울의 글씨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의미해서 이게 로제타가 자기가 남편을 잃고 자기의 딸을 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름대로 신앙적인 하소연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또 바라보고 이해를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아들에 대한 또는 이게 시각장애인들 교육도 시켰는데, 그때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 찬송가를 좀 교재로 사용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슬레이트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점자판이라고 하는 의미도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글 교육에 찬송가를 교재로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좀 저하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의미는 나름대로 로제타의 그 마음을 나름대로 여기에 비춰서 또 표현해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오기는 왔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런데 자기가 붙들 수 있을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그 자기의 마음을 이 찬송가의 가사로 나름대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금방 넘어갈 텐데 한국에 왔을 때에 이제 점자 교육을 미국에 들어갔을 때에 점자 뉴욕 포인트 점자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시각장애인들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촉발점이 됐던 것이 바로 로제타 홀과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갔을 때 얻었던 초기 교인 가운데 오석형, 아까 이야기했죠. 오석형의 딸 오복래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게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로제타 홀 입장에서. 그래서 뉴욕 포인트 그 점자법을 배우고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시각장애인들 교육하게 되는데 나중에 오복래는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가게 돼서 도쿄 맹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 수학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후 교사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요게 시각장애인들 가르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개인 교습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데리고 이제 로제타 홀이 나중에 이제 좀 이 나이가 있을 때 그리고 요게 하나가 지금 대구대학교에 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은 한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점자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여 있는 문구의 내용이 제가 이렇게 좀 번역해서 쓴 내용인데 여기에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뉴욕 맹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점자 기구로 받기 전인 1897년 기름 먹인 한지에 손으로 직접 점을 찍어 만들었음.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리기를 배운 시각장애의 아동 오복래의 손가락에 다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존스 부인 있잖아요. 윌리엄 제임스 홀과 초기에 같이 결혼하기 전에 같이 거주했던 그 존스의 부인 벤겔이라고 하는 여성 교사가 있는데 이 존스 부인이 만든 한국어 입문서인 초학원문의 점자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제타 홀이 직접 적은 겁니다. 이 글씨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 나중에 기홀병원을 세워가지고 또 의료 선교사역을 기홀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남편 죽은 남편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다 해가지고 그 병원을 세우게 되죠. 이후에 이제 로제타 셔우드 홀이 또 남긴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동대문 부인병원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을 여기서 이제 원장으로 역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구여관의 전신이에요. 여기서 이제 의료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 시약소였을 때 디스펜서리 이 시절의 시약소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로제타가 한국에 남긴 커다란 선교적인 유산이 뭐냐면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입니다. 그동안은 여자 의사가 국내에서 배출되기가 어려웠어요. 1900년에 바게스터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의사가 된 거였는데 매번 미국에 보낼 수 없잖아요. 여자 의사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자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세워야 됐는데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계속 피력해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엘라 안토니 루이스라고 하는 자식의 친구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엘라 루이스가 미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 소속 선교사였다가 나중에 그 직을 사임하고 이제 독립 선교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1927년경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머물렀던 그 사택과 그 부지를 이제 로제타 홀이 기증 받아가지고 거기를 여자 의사 국내에서 여자 의사를 양육하기 위한 배출을 시키기 위한 그 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토대를 만들어줬던 게 이 로제타의 친구 엘라 루이스고요. 이게 이제 로제타 홀 일기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글씨 뭐냐면 셔우드 홀을 처음으로 목욕시켜 주었던 그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조선여자의학 강습소가 코리안 미션 필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기관은 서울에 있는 닥터 로제타 홀의 꿈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로제타 홀의 마지막 꿈이기도 했었어요. 국내에서 여자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내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로제타 홀이 가지고 있던 주요한 비전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바로 이 기관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오늘날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 부인병원도 세우게 되는데 인천 부인병원 당시 미 감리교의 선교 지역 가운데 아주 커다란 교세를 갖추고 있던 지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병원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기독교계 병원이. 그래서 로제타 홀이 요거를 보고 인천에도
여성들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데 1921년 7월 달에 이 병원을 인천 율목동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부지, 옛날에 숙박업소였던 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성교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재미난 건 국내에서 여성 의사를 배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로제타 홀의 목적이었잖아요.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 자기가 평양에서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김혜지, 그리고 김영응, 안수경,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던 김영응, 요 사진이 뭐냐면 1918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배출된 여성 의사입니다. 당시 총독부에서 운영하던 남자 의사들 양성하는 기관에 청강생으로 로제타 홀이 교섭을 해가지고 입학시켜가지고 여기서 여자 의사가 배출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바게스터가 최초의 여자 의사였다면 요 세 사람은 국내에서 배출된 첫 번째 여성 의사 3명이에요. 김혜지, 김영응, 안수경. 그래서 이 가운데 있던 김영응이 로제타 홀이 청빙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인천 부인병원에 병원 실무를 보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 병원이 바로 오늘날의 인천 기독병원의 출발이에요. 네. 어쨌든 이후에 이 로제타 홀은 또 자기 아들 셔우드 홀 부부도 또 2세대 선교사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로제타 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를 1932년에 만들어서 이제 그 캠페인을 벌여나갔던 그 시초자로 유명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다 폐결핵으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안 되겠다. 조선 선교사로 나서야 되겠는데 결핵을 내가 전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핵을 전공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해주 구세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활동하게 되고, 여기서 김창식의 아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실도 이렇게 만들었던 선교적인 유산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단란했던 모습인데, 이제 나중에 1984년이에요. 5년이 아니라 4월 11월 5일에 이 로제타 셔우돌 아들과 부부가 이제 양화진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과 자기 여동생의 묘비를 보고 있는 장면이, 그때 방송국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 여기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열심히 했던 이 선교사 가정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쳤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제타 홀이 끝까지, 홀 가정이 끝까지 조선 선교를, 한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는 선교사로 파송될 그 시점에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인도하시겠지, 예수님께 믿고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홀 가정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민기 교수님의 귀한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이사로 계신 이덕주 교수님께서 잊힌 기억의 전달자 오리 전택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6년 제13회 양화진 역사강좌 두 번째 시간 조선의 눈물을 닦다, 명지대학교 교수이신 홍민기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